분이는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당신, 내 노후 자금까지 빼돌려서 저 여자한테 준 거야! 영호는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금세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여기 왜 와서 이래? 2천만 원을 받아놓고 단순한 도움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동창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다. 영호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다. 당신 이제 그만해. 여기서 더 창피 당하기 전에 집에 가. 분이는 소리쳤다. 좋아. 내가 나쁜 년이지. 내가 의심병 많은 아내지! 영상 시작에 앞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분이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손주 준호가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도시락 싸고 옷 입히고 머리 빗겨주고 준호가 뗐으면 달래가며 현관문까지 배웅하는 게 분이의 하루 시작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거 해줄 거죠? 준호가 동그란 눈으로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분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럼 우리 준호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이런 순간만큼은 분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분이는 준호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계란말이에 당근도 넣고 김밥도 예쁘게 말아서 곰돌이 모양 피크까지 꽂아줬어요.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 말이죠. 할머니가 만든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호의 환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어요. 남편 박영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뒤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영호는 아직도 무료한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호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뉴스 보고 자는 것. 은행원 시절에는 그렇게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서 오히려 더 힘들어 보였어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여보, 점심은 뭐 할까요? 분이가 부엌에서 물었지만 영호는 시큰둥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무거나 해요. 매일 똑같잖아. 분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남편이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분이는 영호를 위해 매일 다른 메뉴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영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생선구이도 해주고 김치볶음밥도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영호는 늘 성의 없이 먹을 뿐이었죠. 맛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분이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나마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어요. 마트에서 만나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안부를 묻고 물가 얘기를 하고 가끔은 손주 자랑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우리 준호가 어제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상을 받았다니까요. 분이는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분이 씨도 참 고생 많으세요. 손주 돌보랴, 남편 챙기랴. 마트 사장님이 계산해주면서 말했어요. 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이는 동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이도 준호와 함께 저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집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빨래도 해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영우 옷도 정리해야 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분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중년에는 시부모 모시느라, 이제는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 가져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분이는 20살에 영우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줄곧 가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했고 시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병원에서 밤새 간병도 했어요.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은 늘 뒤로 미뤄두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죠. 그런데 영호는 분이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분이가 손주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애나 보면서 하루가 즐겁냐? 어느 날 저녁 영호가 불쑥 내뱉은 말이었어요. 마치 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투였죠.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있어서 좋죠 뭐.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여태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라도 나 좀 존중해주면 안 되나. 분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영호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소파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분이가 혼자서 설거지하고 식탁 정리하고 부엌 청소하는 동안에도 영호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영호는 침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분이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뜨개질을 했어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도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분이는 뜨개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영호는 분이와 손잡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왔던 노년의 모습이었나? 아이들이 다 자라고 손주도 생기고 남편도 은퇴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느낌만 드는 걸까요? 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분이가 준호의 아침을 챙기고 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우편 배달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영호님 우편물입니다. 분이는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가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서울고등학교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보, 편지 왔어요. 분이가 거실로 가져가자 영호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동창회에서 온 것 같은데요. 영호는 편지를 받아들고는 봉투를 뜯어봤어요. 초대장이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졸업 40년 기념 동창회 모임 안내장이었죠. 영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아, 이거 정말 오랜만이네. 분이는 영호가 이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무표정하게 지내던 영호가 갑자기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40년 만이라니 정말 오래됐네요. 분이가 말하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아, 졸업식 때였나? 영호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는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처음에 분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영호가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것처럼 동창회도 그런 모임 중 하나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가실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고.
영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분이는 영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영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던 영호가 서재로 들어가서 뭔가를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뭘 찾으세요? 분이가 물어보자 영호는 그냥 옛날 사진 좀 찾아보려고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영호가 책상 위에 고등학교 앨범을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교복을 입은 어린 영호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죠. 분이도 처음 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영호의 모습, 분이가 모르는 시절의 영호였어요. 이 사람이 여보예요? 분이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그때는 참 어렸지. 영호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영호의 시선이 특별히 오래 머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학생 몇 명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여학생 옆에 영호가 서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분이가 궁금해서 물었지만 영호는 그냥 같은 반 친구들이라고 대답하며 재빨리 다른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영호가 그 사진을 볼 때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영호는 갑자기 옷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정장이 어디 있지? 평소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내던 영호가 갑자기 정장을 찾는 거였어요. 왜요?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동창회 때 입을 옷이 필요해서 말이야. 분위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동창회 모임인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영호는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보더니 이것도 너무 낡았네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새 양복 하나 맞춰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새 양복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분이가 놀라서 물었지만 영호는 40년 만에 만나는 건데 단정하게 가야지라고 대답했어요. 분이는 영호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썼나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머리도 대충 빗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호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나 좀 산책하고 올게. 저녁 식사 후 영호가 운동화를 신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은퇴 후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던 영호가 운동을 한다니요. 요즘 왜 이렇게 부지런해지셨어요? 분이가 물어보자 영호는 몸이 너무 둔해진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창회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요? 영호는 매일 저녁마다 산책을 나갔고 심지어 헬스장 등록까지 했습니다. 헬스장요? 정말요? 분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호가 헬스장에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 들어서라도 건강 관리는 해야지. 영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분이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이는 영호가 거울 앞에서 배를 집어넣으며 옆모습을 확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라가며 스타일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그냥 머리 좀 정리하려고. 영호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분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이런 변화가 단순히 동창회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40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분이는 그 여학생 사진을 다시 떠올렸어요. 동창회 당일이 다가오자 영호의 들뜬 기분은 더욱 역력해졌습니다.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하고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다녀올게. 영호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분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불안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녁 영호는 새로 맞춘 네이비 정장에 하얀 셔츠, 그리고 분이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넥타이까지 메고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고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가볼게요. 영호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매무새를 다듬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분이는 창문 너머로 택시에 오르는 영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죠. 단순한 동창회인데 왜 저렇게 설레어 하는 걸까? 분이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영호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내 호텔 연회장에는 벌써 여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들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배가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10대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박영호 맞지? 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옛 반장이었던 김철수가 영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참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영호도 반가운 마음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영호의 시선은 계속해서 연회장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창들과 안부를 묻고 근황을 얘기하면서도 영호는 시계를 자꾸 확인했죠. 모임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미숙이었죠. 영호의 눈길이 단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숙의 모습에는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기품이 남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세월이 만들어낸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쪽 올림을 했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죠.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동창들이 미숙을 알아보고 반겼습니다. 미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영호는 미숙이 다른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대 때 느꼈던 그 설렘이 4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영호는 용기를 내어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아. 영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미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 영호 오빠. 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호가 미숙보다 3달 먼저 태어났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미숙은 영호를 오빠라고 불렀고 그 호칭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친밀감을 만들어줬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영호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오빠는 정말 변하지 않으셨네요. 고등학교 때 그대로예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숙아도 그때 그대로야. 세월이 비껴간 것 같아. 두 사람은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대화를 나눴죠. 다른 동창들이 보기에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연회장에는 둥근 테이블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동창들은 3, 3, 5 모여 앉아 있었어요. 영호와 미숙은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함께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치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숙아, 결혼은 잘했지?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런대로요. 오빠는 어떠세요? 나도 그런대로 지내고 있어. 영호도 애매하게 대답했죠. 결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서로 피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창들은 고등학교 시절 추억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둘 기억나? 고등학교 때 서로 좋아했잖아. 한 동창이 농담처럼 말하자 연회장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영호와 미숙은 모두 얼굴이 빨개졌죠.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미숙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렸어. 영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그때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호와 미숙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다른 동창들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만 집중하게 됐죠. 미숙아, 네가 이렇게 앉아있으니 마치 18살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영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멈춤을 두더니 대답했어요. 저도요, 오빠. 오빠와 함께 있으니 그때 그 설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우리 연락 좀 하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봐도 되겠죠? 미숙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영호는 미숙과 함께 호텔 로비까지 나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미숙아. 저도요, 오빠.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미숙의 말에 영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들어가고 연락하자. 영호가 말하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빠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영호는 미숙이 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로비에서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영호는 오늘 밤을 되돌아봤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리고 다시 살아난 설렘.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동창회에서 돌아온 영호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분이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영호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다들 늙었더라고. 하지만 분이는 영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입으로는 시시하다고 말하면서도 눈빛만은 평소와 달리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누구누구 왔던가요? 분이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영호는 그냥 옛날 반 친구들이지 뭐라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호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영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후 무렵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을 때 영호의 얼굴이 환해졌죠. 영호 오빠,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답니다. 미숙에게서 온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영호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래, 미숙아. 네가 있어서 동창회가 특별했어. 이렇게 두 사람의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 정도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좋네요. 같은 무난한 대화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어져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우리 참 순수했죠. 영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숙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분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도, 저녁 식사 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영호가 갑자기 휴대폰에 빠져 사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여보,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 하세요? 분이가 물어보자 영호는 당황한 듯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
그냥 동창 친구들이랑 단체 채팅방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영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미숙과 둘만의 대화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영호는 집에 늦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창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영호가 말했지만 분이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동창회 이후로 갑자기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어디서 만나는데요? 그냥 시내 카페에서 차나 한잔 하는 거야. 영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나갈 때 입는 옷차림을 보면 단순한 친구 모임 같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나갔거든요. 영호가 나간 후 분이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동창회 이후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던 영호가 이제는 매일같이 외출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영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어요. 영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죠. 평소 같으면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을 텐데 요즘 영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영호 오빠, 오늘 얘기 정말 좋았어요. 발신자는 미숙이었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숙이라는 이름, 분이는 고등학교 앨범에서 본 그 여학생을 떠올렸습니다. 분이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영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빙긋 웃었어요. 나도 미숙아. 너랑 있으면 젊어지는 것 같아. 영호가 답장을 보내는 모습을 분이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호와 미숙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빠라고 부르는 미숙, 그리고 젊어진다고 말하는 영호. 분이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용기를 내어 영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특별히 가까웠던 친구가 있나요? 영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어. 그냥 다들 옛날 친구들이지. 하지만 영호의 행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얼굴이 밝아지고 외출할 때마다 멋지게 차려입고 나갔거든요. 분이는 이런 영호의 모습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안 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영호의 말투가 예전과 달리 날카로워졌습니다. 분이는 영호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40년 동안 영호가 분이에게 이렇게 날선 말투로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로 뭔가 달라진 게 맞구나 분이는 확신했습니다. 그 주말 영호는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야? 분이가 물어보자 영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나간 후 분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영호의 지갑에서 평소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간 것 같았거든요. 분이는 가계부를 뒤져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용도를 알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나 있었어요. 카페비, 식사비, 심지어 선물비까지. 분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호가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분이의 불안감이 절정에 달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호가 또다시 동창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까지 다듬는 모습을 보니 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서 만나는 거야?
분이가 물어보자 영호는 시내 카페라고 대답했어요. 늘 하던 똑같은 대답이었죠.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글쎄, 늦지 않게 올게. 영호는 대충 답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분이는 영호가 나간 후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분이는 용기를 내어 영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분이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영호가 자주 가는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말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시내에 도착해서 분이는 영호가 갈 만한 카페들을 하나씩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 카페에는 영호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카페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카페에서도 영호를 찾을 수 없었어요. 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분이는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미소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분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영호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영호 맞은편에는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미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호는 평소 집에서 보던 무표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숙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보일 정도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호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미숙에게 건넸거든요. 미숙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듯 했지만 영호가 계속 권하자 결국 받아들였어요. 분이는 그 봉투가 돈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버텨. 우리 둘 예전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영호의 입모양을 읽은 분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당신, 내 노후 자금까지 빼돌려서 저 여자한테 준 거야. 분이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돌아봤어요. 영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지만 금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서 이래? 영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왜긴 왜야. 남편이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는 걸 확인하러 왔지.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이 씨, 오해예요. 저희는 오해?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분이는 미숙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영호가 나섰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워서 창피하지도 않아? 영호의 말투는 분이를 탓하는 투였습니다. 내가 창피해? 당신이 바람 피우면서 나보고 창피하다고? 미숙도 거들었어요. 분이 씨, 정말 오해세요. 영호 오빠가 제가 어려운 처지라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숙의 말은 정중했지만 마치 분이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도와준다고?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몰래 만난 거야? 분이가 따졌지만 영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매사에 의심뿐이야? 그래서 집안이 숨막히는 거야. 카페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끼어들었어요. 알고 보니 영호와 미숙의 동창들이었습니다.
분희 씨, 또 괜히 난리 피우는 거 아니에요? 한 여자가 말했어요. 미숙이가 요즘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분희 씨. 다들 불쌍하다고 도와준다잖아. 다른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미숙이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집도 잃고 빚까지 져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분희는 황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많은 나쁜 아내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분희가 영호에게 물었지만 영호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어요. 말해봤자 당신이 이해할 것 같아? 친구 돕는 것도 못하게 할 거 아니야. 영호의 말에 분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분희 씨. 제가 어려운 처지라서 동창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오해를 사게 해서. 미숙의 말투는 분희를 마치 가해자로 만드는 듯 했어요. 아, 분희 씨도 참. 남편이 친구 도와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소란 피울 일이에요? 동창들의 말에 분희는 더욱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영호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 여기서 더 창피 당하기 전에 집에 가. 영호의 말투는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남 앞에서 면박 주는 모습이었어요. 분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좋아, 내가 나쁜 년이야. 내가 의심병 많은 아내야. 분희는 소리치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런 참 답답한 사람이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희는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는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날 이후 동네에는 분희가 괜히 소란만 피운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분희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어요. 영호는 그날 이후 집에서 분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고 마치 분희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분희가 상을 차려놓고 불러도 영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버렸어요. 분희는 혼자 차려놓은 아침상을 바라보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동네에서는 분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희 씨가 카페에서 소란 피웠다더라. 남편이 친구 도와주는 걸 가지고 저렇게 화낼 일이야? 마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디서나 분희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어머, 분희 씨. 마트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요즘 남편분과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분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카페에서. 분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희는 점점 위축됐어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분희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는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분희는 지나치려다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여잔 이미 집도 잃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라니까. 남자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카페도 망해가고 있고 이제는 영호 씨한테까지 얹혀 사는 모양이지. 참 한심해.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분희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미숙 씨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분이를 쳐다봤어요. 미숙이요? 당연히 알죠. 제 아내인데요.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실례했습니다. 분이가 일어서려 하자 남자가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당신 혹시 영호 씨 아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카페에서. 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당신이 화낼 만했어요. 남자의 말에 분이는 귀가 번쩍 트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미숙이가 영호 씨한테 의존하고 있는 게 너무 과해요. 돈만 받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남자는 술에 취해 있어서 말이 많아진 상태였어요. 미숙이가 매일 영호 씨 얘기만 해요.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면서, 지금도 그때 마음 그대로라면서. 저는 그냥 바보처럼 듣고만 있어야 하는 신세고요. 분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럼 정말, 네, 그 둘은 단순한 도움 관계가 아니에요. 적어도 미숙이는 영호 씨를 남자로 보고 있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준 표정을 영호 씨 앞에서는 보여주거든요. 미숙이가 카페 문 닫는다고 하면서도 영호 씨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계속 버티고 있어요. 사실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카페 해봤자 소용없는데 말이에요. 남자의 말에 분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카페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됐다가 말이에요. 손님도 거의 없고 임대료도 밀려 있어요. 그런데 영호 씨가 돈을 대주니까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죠. 분이는 영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미숙에게 주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카페 장부를 본 적이 있는데 영호 씨가 준 돈이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임대료도 영호 씨가 내주고 재료비도 영호 씨가 내주고 완전히 영호 씨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분이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남자가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분이는 그를 택시에 태워보낸 후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 장부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분이는 미숙의 카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영호가 없는 시간을 노렸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미숙이 카운터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카페 분위기도 을씨년스러웠어요. 어서 오세요. 미숙이 고개를 들더니 분이를 보고 당황했어요. 어머, 분이 씨.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분이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어색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려줬어요. 분이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확실히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기계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카페의 어려운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분이가 물어보자 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벌써 문 닫았겠네요. 분이의 말에 미숙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분이는 기회를 봐서 카운터 뒤쪽을 살펴봤어요. 거기에 장부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네, 저쪽으로 가세요. 미숙이 안쪽을 가리켰어요. 분이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재빠르게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영호가 준 돈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어요. 임대료 3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생활비 1,500만 원. 총액이 분이가 확인한 2천만 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제야 분이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영호가 미숙에게 준 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운영비와 미숙의 생활비까지 모든 걸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명백히 분이와 영호의 노후 자금을 미숙에게 퍼주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에 나서야겠어. 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미숙과 영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분이는 카페를 나서며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미숙의 카페에서 장부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영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뽑아봤어요. 지난 2달 동안의 모든 거래 기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2천만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날짜들과 미숙 카페 장부의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2천만 원이나. 분이는 서류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이와 영호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 분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영호에게 따지는 것만으로는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미 카페에서 한번 당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이는 영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서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행히 영호가 휴대폰 잠금을 걸어놓지 않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방에는 30명 정도의 동창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동창회 모임이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규모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어요. 분이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호와 미숙, 그리고 지난번에 분이를 나무랐던 동창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니까요. 분이는 며칠 동안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복사하고 미숙 카페에서 몰래 찍은 장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영호가 미숙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둔 것이었죠. 동창회 당일 영호는 평소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영호가 말했지만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호가 나간 후 분이도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였거든요. 분이는 영호보다 1시간 늦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동창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이는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날이야. 연회장에 들어서자 여러 동창들이 분이를 알아봤습니다. 분이 씨? 영호 부인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분이에게 쏠렸어요. 영호는 미숙과 함께 앉아 있다가 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영호가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남편 동창회에 참석하면 안 되나요? 분이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분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리둥절해했어요. 모임이 무르익을 즈음 분이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한창 좋아졌을 때였어요. 분이는 조용히 일어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준비해둔 자료들을 차례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영호가 미숙에게 돈을 건네는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죠. 두 번째는 은행 입출금 내역서 사진이었어요. 2천만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미숙 카페의 장부 사진이었습니다. 영호가 준 돈이 임대료, 재료비, 생활비, 심지어 미숙의 개인 부채 상환비까지 세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미숙의 남편이 술에 취해 한 말들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곧바로 동창들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영호 아니야? 2천만 원이라고. 장부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고. 영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당신, 이걸 어떻게? 당신이 거짓말한 모든 증거야. 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숙도 휴대폰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호야, 이게 사실이야? 옛 반장이었던 김철수가 물어봤습니다. 미숙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2천만 원이나.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이면 거의 전 재산 아니야? 장부에 개인 부채 상환비까지 있네. 지난번에 분이를 나무랐던 여자 동창이 말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 맞아. 이 정도면 거의 바람 피우는 거나 다름없는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야, 이건 선 넘었다. 한 남자 동창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친구라도 2천만 원은 너무해. 그러게, 부인 몰래 이 정도 금액을. 동창들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일어났어요. 당신,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냐?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내 몰래 2천만 원을 빼서 다른 여자 생활비와 빚까지 갚아주면서. 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영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다른 동창들이 끼어들었어요. 영호야, 이건 정말 심한 거다. 2천만 원이면 보통 금액이 아니야. 부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영호 오빠께 너무 의존했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미숙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미숙아, 너도 정말 그렇다. 2천만 원을 받아놓고 단순한 도움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한 동창이 미숙을 나무랐습니다. 영호 부인 생각은 안 해봤어? 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셨죠? 의심병 많은 나쁜 아내라고 하셨고요. 이제 진짜 누가 집안을 무너뜨린 건지 모두가 알게 됐어요. 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술렁였어요. 영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고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창들은 두 사람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요. 분이가 연회장을 나서자 뒤에서 영호가 여보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동창회에서의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호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분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하지만 분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과로 다 해결될 줄 알아? 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2천만 원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당신 혼자 결정할 돈이 아니었어. 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숙의 카페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어요. 동창회 이후 미숙은 동창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됐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임대료도 밀려 있었고 영호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니 카페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영호 역시 동창들 사이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단체 채팅방에서는 영호를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영호 때문에 우리 모임 분위기 다 망쳤다. 앞으로 모임에 오지 마라. 영호는
40년 동안 이어온 동창 관계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동창 중 한 명이 영호의 아들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아들과 딸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아들이 은행 내역서를 보며 물었어요. 2천만 원을 다른 여자한테 줬다고요? 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영호는 자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자녀들의 실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모은 돈인데. 그 과정에서 분이는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딸이 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편에 서겠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정신 차릴 때까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동네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이를 의심 많은 아내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이를 동정하고 응원했어요. 분이 씨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남편이 저렇게 배신할 줄이야. 마트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분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분이 씨 정말 잘하셨어요. 마트 사장님이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고만 있었다면 계속 당했을 거예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분이를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분이 씨 잘못 없어요. 미숙은 카페를 정리한 후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빚도 많고 동창들 사이에서도 입지를 잃었으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미숙의 남편도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 미숙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영호는 집에서도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분이와 대화하려고 시도해봤지만 분이는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당신과 할 말은 없어. 분이는 영호와 같은 방을 쓰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영호는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야 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영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장을 보러 나가고 분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분이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영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분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신뢰라는 것은 한 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분이는 혼자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이 운영했던 그 카페는 아니고 다른 깨끗한 카페였어요. 창밖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분이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내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지막은 내 손으로 지켜냈어. 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죠. 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지난 세월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요. 영호가 정말로 변했는지, 앞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분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이는 이미 자신만의 힘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카페를 나서는 분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 준호도 할머니가 요즘 더 예뻐졌다고 말할 정도였죠. 창밖 햇살 속에서 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눈물이었어요. 마침내 자신을 찾은 여자의 당당한 눈물이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인생의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 가정을 지켜온 한 여인의 고통과 그 끝에 찾아온 해방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끝내 스스로를 지켜낸 용기, 그것이 진짜 복수이자 치유였을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생각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